네. 자,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에 루이스 구조에 대한 얘기들을 했었죠. 루이스 구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루이스 구조를 하면서 우리가 여기서는 이제 편제라는 얘기를 선생님이 했었죠. 편제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CH3, COH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아세트 사항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은 CH3, OH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거는 산으로 존재한다. 그 산으로 존재한다는 얘기는 얘네들이 CH3, COO, 그리고 또 이렇게 떨어져서도 있다는 거죠. 근데 얘네들은 CH3에 O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느냐?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느냐? 여기서 수소연이 떨어져서 산으로 존재할 수 있느냐? 이렇지 못하죠. 이거는 산으로 존재할 수가 있고, 이거는 산으로 존재하지 못한다는 건데,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냐면, 이거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CH3, CH5의 O. 이렇게 되죠. 여기에 비공유전자쌍이 이렇게 찍힐 거고요. 비공유전자쌍이 이렇게 찍혀 있을 거예요. 다시. 비공유전자쌍이 이렇게 찍히고, 여기서도 이렇게. 그리고 여기 또 H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리고 수소이온이 이제 떨어져 나왔죠. 수소이온이 이렇게 결합되어 있던 것들이 얘한테 전자를 주고 떨어져 나온 거예요. 여기다 전자를 주고 온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됐을 때 여기 있는 전자들 있죠. 여기 전자들이 지금 탄소, 산소, 탄소, 산소인데 우리가 이중계라 단일계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여기서 탄소하고 산소, 탄소하고 산소 조건은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전자들이 여기서 골고루 얘네들이 이렇게 전자들이 골고루 퍼져 있으려고 한다는 거죠. 여기에서. 이렇게 전자들이 골고루 퍼져 있으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비편제라고 하죠. 몰려있는 것을 편제라고 하고 비편제. 전자가 모여있으면 같은 자들끼리 모여있으면 불안정한 상태가 되거든요. 근데 골고루 저 멀리 이렇게 해서 골고루 퍼져 있다라고 하면 비편제되어 있으면 안정하다. 안정하기 때문에 수소연을 굳이 데려올 일이 없죠. 수소연을 굳이 데려올 일이 없기 때문에 얘네들은 떨어져 나와서 산성으로 존재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얘네들은 CH3OH 같은 것들은 CH3를 그리면 이렇게 되어 있죠. 산소가 이렇게 있다. H가 이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한번 그려보면. 그럼 여기서 얘가 전자를 여기다 주고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되냐면 수소 이온 상태를 떨어져 나가고 전자를 받아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전자가 이 산소에 몰려있게 되죠. 이렇게. 이 산소에 몰려있게 돼. 이 몰려있게 된 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편제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면 편제되어 있으면 불안정해요. 같은 전화를 뜨고 있는 것들끼리 가까이 막 붙어 있으니까 같은 전화를 뜨고 있는 전자들끼리 가까이 붙어 있으니까 불안정하다. 불안정한 상태를 유지하겠어요? 어떻게 하면 안정하죠? 얘를 다시 끌어들여야 되겠죠. 그렇죠? 다시 끌어들여서 수소 이온 상태로 떨어져 나가지 못하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현재 불안정이 되겠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중성 상태, 알코올은 중성 상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현재와 비현재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겠죠. 여기서는 이제 오늘 배우겠지만 시그마 결합과 파이 결합을 공부하고 이중결합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공유결합에서 편제와 비편제 이야기를 이렇게 해봤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한번 지난주 생각하면서 넘어가서 보고 오늘 여기서도 이제 이산화탄소가
비편제가 돼 있다고 했죠? 이산화탄소가 비편제 이중결합을 하고 있다는 거죠. 위, 아래, 앞뒤로 편제가 돼 있어서 결합 길이가 짧다. 이 결합 길이가 짧은데 여기에 적외선이 갇혀가지고 빠져나갈 수가 없다. 그래서 온난화의 주범이 되는 그런 거다는 거죠. 온난화의 주범 기체다. 라고 하는 거죠. 이산화탄소. 그래서 적외선이 빠져나가지 못해서 온난화의 주범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이거 이제 공유결합이 형성되는 것을 얘기했었고, 여기서 결합 에너지 얘기를 했었죠. 다중결합과 정경 증거가 필수로 그렇다. 근데 플로린 같은 것들은 전자쌍들 사이의 반발력 때문에 이런 데에서 지금 그 결합 에너지가 작아진다는 거예요. 158, 242, 뭐 이렇게 되고 여기 한번 이제 보죠. 지울게요. 분전의 강한 힘과 분자 사이의 약한 힘 이렇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물이 있다고 하고요. 물이 이렇게 그려봤어요. 물 분자가 있어요. 여기도 물 분자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이제 물 분자가 이렇게 있죠. 여기도 물 분자가 이렇게 있다고요. 그럼 이 분자들 사이의 이 결합. 우리가 결합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어디를 결합 에너지라고 표현하냐면 어디를 결합 에너지라고 하냐면 이 분자 대결합이죠. 이 분자의 이 대결합.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를 얘기하는 것이고 또 요거는 분자 사이에 결합. 요 사이가 있잖아. 사이가 있잖아. 그래서 요 결합. 분자 간결합. 이렇게 있다. 분자 간결합. 이 분자 네결합이 공유결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유결합이라고 얘기하고 여기서 요 결합을 우리가 지금 2학년들이 배운 것은 수소결합 정도 여러분들 공부했죠? 수소결합. 하고 있고 또는 얘네들이 부분적 마이너스 여기 부분적 플러스잖아라고 해서 쌍으로 그걸 띄고 있다 해서 쌍극자 힘이라고 하냐. 쌍극자 힘. 이 분자 사이의 결합을 이것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그냥 우리가 에너지를 여기다 두면 이거부터 끊어지죠. 근데 끊어져서 고체가 액체되고 액체가 기체가 되는 것들은 이 분자 간결합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합은 누가 크냐라고 하면 분자 내 결합이 공유결합이 훨씬 더 커요. 이건 전기 분해 정도는 해야 끊어지는 거죠. 수소 기체하고 산소 기체가 나눠진다고 하면. 그러니까 분자 내의 공유결합들은 그 결합력이 상당히 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분자 간결합이 끓는 점과 관련이 있는 거지. 분자 내결합이 공결합이 강하다고 해서 끓는 점, 녹는 점이 높다 낮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끓이고 있어요. 어떤 것들을 끓이고 있는데 기체 상태가 됐다는 얘기죠. 기체 상태가 됐는데 요거 있죠. 이 한 분자 내에 강한 공결합, 한 분자 내에 있다는 얘기죠. 분자 내에 공결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분자 사이에 약한 힘, 분자 사이, 분자 사이가 있죠. 분자 간 결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걔는 약하다는 것이고 분자 내 결합은 강한 무슨 결합하고 있다? 공유 결합하고 그래서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분자 내에 있는 것들은 강하다. 분자 간의 결합은 약하다. 약하다. 그러니까 분자 간과 분자 내 결합을 구분해서 얘기를 해줘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이아몬드나 흑연 같은 것들은 이 사이에 있는 이 결합들이 다 무슨 결합이냐면 공유결합이라는 얘기예요.
모두 다 공유결합이야. 얘네들 다이아몬드 같은 것들은 모두 공유결합이야. 모두 다 공유결합이니까 분자 4결합이죠. 분자 4결합. 모두 다 공유결합이니까 이 결합력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니까 녹는 점이나 끓는 점이 매우 높다는 거죠. 녹는 점, 매우 높. 다이아몬드나 이런 것들이 그렇다는 거죠. 공유결합, 결합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네. 뭔가가 지금 복잡하게 나오는데 여기서 지금 선생님이 하고 싶은 얘기가 여러분들한테 정경 정도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정김성도 얘기가 우리 교과서로 보면 30쪽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교과서의 30쪽에 정김성도 29, 30쪽에 나와 있는 이런 얘기들을 한번 해보죠. 오케이. 정김정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공부했죠, 여러분들. 이거 시험 있을 텐데 정김성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공유 전자쌍을 끌어당기는 힘을 얘기해요. 그래서 정김성도는 뭐 기호를 나타낼 때 이런 식으로도 나타내고 x 카이라고도 나타낸다. 이렇게 카이라고 나타낸다. 근데 두 가지 밀리컨 관점, 밀리컨이라는 사람하고 폴링이라는 사람 얘기했는데 우리 교과서에 실려 있는 것들은 이 폴링의 정김성도. 네. 밀리컨 관점에서는 이것은 IE라고 하는 것은 이걸 이온화 에너지를 얘기하는 거고요. 요거는 전자친화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는 이온화 에너지. 우리 나오죠? 이온화 에너지. 요거는 전자친화들. 그러니까 이온화 에너지는 전자를 떼어내는데 흡수하는 에너지를 이온화 에너지라고 하는 것이고 전자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음유되는 척도예요. 이온화 에너지는 전자를 떼어내서 양이온이 되는 척도라고 하면 전자 친화도라고 하는 것은 전자를 얻으면서 방출하는 에너지를 우리가 전자 친화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것들의 평균으로 전기음성도를 했어요. 이거 카이라고 하는 요거를 전기음성도라고 했어. 그래서 이온화 에너지든 전자 친화도든 전자에 대한 욕구가 크면 이것들이 이온화 에너지든 전자 친화도든 모두 다 크다는 얘기야. 전자에 대한 욕구가 크면 전자하고 친한 애들이면 그렇다는 거죠. 이온화 에너지와 전자 친화도는 원자, 이온화 에너지나 전자 친화도는 한 원자에 대해. 근데 이 원자들이 자유롭죠. 그렇죠? 자유로운 성격이지만 요 정김성도라고 하는 것은 분자에 속해 있는 분자에 속한 원자래요. 분자에 속한 원자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어떠냐? 좀 부자연스럽다는 거죠. 분자에 속한 원자의 성격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금성도라고 하는 것은 이온화 에너지나 전자친화도를 좀 평균이죠. 산술 평균으로 낸 거죠. 두 개를 더해서 한 것들은 뭔가 좀 의미는 있지만 뭔가 좀 불합리한 점도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우리 책에 소개되어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준 거고 폴링 관점을 어떻게 했느냐면 선생님이 지난주에 어, 결합 에너지를 얘기하면서 얘기했었어요. 이 결합 에너지. 요것들 A의 요 결합 에너지. 요 결합 에너지. 요 결합 에너지. 공유결합되어 있는 결합 에너지를 보통 이렇게 나타낸다는 거예요. 결합 에너지를 이렇게 나타낸다. 조금 위에다 쓸게요. 요거의 결합 에너지를 에너지라고 해서 이렇게 긋지도 않고 요것도 결합 에너지라고 해서 B와 B 사이의 결합 에너지를 얘기하는 거죠. 요걸 뭐겠어요? 결합 에너지를 얘기하는데 A와 B 사이의 결합 에너지를 얘네들을 얘기한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은 같은 것들끼리 돼 있으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극성 결합을 하고 있고 무극성 결합을 하고 있고 요것들은 뭐 어떤 결합을 하고 있느냐? 극성 서로 다른 원자들끼리 결합되어 있다. 극성 결합을 하고 있다.
물론 당연히 공유결합이겠죠. 그러면 극성 결합력이 적어도 평균적으로 무극성보다는 강하다는 거예요. 극성 결합력이 더 강하다. 분자량이 비슷하다고 하면 그렇게 얘기했죠. 어쨌든 극성 결합이 적어도 평균적으로 무극성보다는 강하다. 왜 그러냐? 극성에서는 정전기적 인력이 추가된다는 거예요. 정전기적 인력이 추가돼서 결합 길이가 약간 감소한다는 얘기예요. 약간 감소한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이 수소의 결합 에너지가 436 킬로졸 퍼 몰, 1몰당이 이렇다는 거죠. 아이오딘하고 아이오딘은 얼마나? 151 킬로졸 퍼 몰. 151 킬로졸 퍼 몰. 요거 수소하고 아이오딘의 결합 에너지는 얼마나 오는 잘 찾아봤을 때 요거 299 킬로졸 퍼 몰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은 299kJ per 몰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들의 평균 정도 되겠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436하고 152를 나눠봤어요. 평균이죠, 평균. 는 299가 있는데 이 값이 더 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얘네들은 무극성들끼리 결합이고 얘는 극성이 됐으니까 결합력이 무극성보다는 더 강할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들의 평균일 텐데 그 평균값보다 크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폴릭이라는 사람은 여기에서 이제 의문을 가진 거예요. 두 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것보다 크게 나타났다는 거죠. 그것보다 크게 나타났다는 것은 무극성 공유결합 됐던 것이 극성 공유결합이 되면서 그 두 개의 평균보다 컸다. 평균치를 뛰어넘는 추가적인 그 에너지를. 이거 평균보다 큰 이 추가적인 에너지는 어디서 나왔겠느냐? 추가적인 에너지는 어디에서 나왔겠느냐를 관심을 가진 거야. 그래서 그 에너지 차이를 알아본 거예요. 에너지 차이를 알아서 어떻게 나왔냐면 그 에너지 차이가 A하고 B의 이 결합 에너지, A하고 B의 결합 에너지. 다시 A, B로 와서 요거로 갈게요. 1번 라운드에서. 그 다음에 여기서 빼주기를, 어, 우리 책에는 산술평균으로 주어져 있는데, 여기서 기하평균이라는 거 공부했죠. 기하평균. 예를 들어서, 2분의 A 플러스 B면, 이거 산술평균이고, 루트 A, B면, 이게 기하평균이죠. 항상 이게 크거나 같다는 얘기야. A, B가 같을 때는 같은. 이렇게. 기하평균 하면, 예를 들어서, 직사각형이 2cm, 8cm인 것이 있다. 그러면 이게 정사각형이 되려면 한 변의 길이를 요것들의 얼마로, 이거 평균을 냈을 때 얼마나 하면 되겠느냐? 그러니까 2 곱하기 8에, 그러니까 4가 되는 거야. 4로 하면 요거 정사각형 넓이나 이 정사각형 넓이가 서로 같다는 거죠. 2와 8의 기하평균을 내서. 2와 8의 기하평균을. 이렇게 나타내야 되는 것이 기하평균이라는 거예요. 어쨌든, 폴리그라는 사람은 그 이것들의 결합 에너지를 기하 평균으로 얘기했다. 그러니까 A와 A 사이의 결합 곱하기 무극성의 B와 B 사이의 결합의 기하 평균. 이게 무슨 평균이라고요? 기하 평균을 가지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저것이 에너지 차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게 더 큰데 그 에너지 차이가 얼마큼 나느냐를 얘기해 본 거죠. 그 평균, 여기 지금 산술평균이죠. 산술평균보다 크게 나타내는데 그 크게 나타나는 것이 그 에너지 차이를 델타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A와 B의 전기음성도 차이가 클수록, 전기음 차이가 클수록 델타도 커진다.
그래서 우리 교과서 29쪽 맨 밑에 보면 이렇게 좀 복잡한 식이 나와 있는데 요거 이제 카이니까 정김정도 차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0.102는 그냥 나온 식이에요. 아니요, 하지 마세요. 0.110. 그냥 나온 식이야. 그 다음에 요건 A, 여기죠, 요거. 근데 아까 얘기했죠? 이거 기하평균인데 여기 우리 교과서는 산술평균으로 지어져 있다고. 이게 지금 산술평균이에요. 산술평균이 그런데 아니야. 기하평균으로 해줘야 돼. 그래서 기하평균으로 다시 써본다라고 하면 이렇게 써주는 거야. 요거 파이, A의 정김정도, B의 정김정도의 그 차. 0.102. 이거는 그냥 나온 숫자예요. 0.102. 그냥 폴링이라는 사람이 만드는 숫자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리고 루트 데이터.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이거니까 이것이 들어가서 나온 것이 정규성도 차다. 이거. 그래서 여기에서 플로린의 정규성도를 4로 정의하고 이 4로 정의하는 거는 그냥 정한 거니까 정의하고 나머지 것들을 계산해서 일단 그래서 요 플로린이 4.0, 산소가 3.5, 질소가 3.0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정한 거죠. 우리는 실은 요 값들을 외우기까지 있죠. 리튬부터 1부터 4.0까지 0.5 차이가 나면서 나트륨이 0.9, 여기는 염소가 3.0, 1만큼 차이가 나는 그렇게 해서 구해냈다는 거예요. 나머지 것들을 계산해서 정했다라고 하는데 우리 교과서에서는 요게 지금 여기서 주어진 것이 산술평균으로 주어져 있단 말이죠. 산술평균으로 주어져 있는데 이 산술평균으로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폴링의 진짜는 기하평균으로 했다는 거예요. 요거 보통 이렇게 나타내죠 우리가. 그렇죠? 요게 산술평균, 요게 기하평균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 각 교과서에 나와 있는 주기율이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정금성도 값을 외우기까지 있죠. 기본적인 것들, 수능을 보기 위해서는 정금성도 값을 외우고 있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해서 외우기까지 있는데 우리는 그 정금성도들이 어떻게 해서 정해져 있느냐라고 하는 것까지 얘기를 해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하나 실어봤어요. 수소의 정균 정도는 그럼 어떻게 정했겠느냐? 수소의 정균 정도가 보통 2.2로 알고 있죠. 수소의 정균 정도가 2.2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기하 평균으로 해서 B의 평균, 기하 평균, 이게 이제 총합 결합 에너지의 차이를 이렇게 나타냈다는 거예요. 그 폴리 정균 정도 차는 정균 정도 차이가 이렇게 나타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퓨리한 결합 에너지는 각각의 수소 결합 에너지, 플로린 결합 에너지, HF 프로 결합 에너지를 알아봤을 때 단어를 이렇게 나타납니다. 우리 지난번에 표 있죠. 지난주에 했던 결합 에너지 표를 가지고 보면 그래서 순수 공결합 에너지는 이거하고 이것의 어떤 평균? 기하 평균을 내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436 곱하기 159를 해서 루트를 씌워보면 그게 263.3이라는 숫자를 얻어지고 그럼 초과결합 에너지는 어떻게 구한다라고 했냐면 이렇게 초과결합 에너지 이렇게 빼서 이렇게 구한다고 했죠. 그러면 여기서 HF의 결합 에너지가 568이니까 568에서 이렇게 해서 기압 평균으로 구한 에너지 값을 빼면 304.7kJ 폼을 나온다. 여기서 263.3kJ 이렇게 나온 거에서. 그래서 그럼 정금성도 차이를 계산을 해보면 이것들의 정금성도 차는 어떻게 하느냐? 0.10이라고 했죠? 그리고 루트 델타 구한 것이 304.7이니까 304.7 해보면 0.102 곱하기 17.4. 그럼 1.78 정도가 나온 거예요. 그럼 여기서 1.78이라고 하는 이 정금성도 차이가 1.78이 나왔으니까 플로린의 정금성도를 4.0으로 정하고 그러니까
이 플로린의 전기 농도가 4.0, 최고 크게 놓은 거예요. 그 차이가 1.78이라는 거예요. 그럼 플로린이 수소보다 전자를 더 강하게 끌어당긴다. 플로린이 강하게 끌어당기는 걸 4.0 최고 크게 놨으니까, 요, 어, 수소의 전기 정도는 4.0보다 작을 것이다. 그래서 4.0 마이너스 수소의 전기 정도 마이너스는 1.78 됐을 것이다. 그래서 4.0에서 1.78 빼고는 2.2 정도 나오죠. 그래서 수소의 정기 정도가 2.2라고 구해지는. 이렇게 해서 정기 정도 값들이 정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고급화학이나 하니까 그렇게 한 번 정도 참고로 여러분들이 알아놓고 갔으면 좋겠고, 29쪽에 나와 있는 그 식은, 그 실은 산술 평균으로 뒤에 주어져 있는데 기압 평균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또 해주기 바라요. 여기 기압 평균으로 이렇게 해서 구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참고로 보고 이제 대학 가서 공부하거나 여러분들이 수능 끝나고 이렇게 공부를 하거나 뭐 할 때는 이렇게 한 번 정도 여러분들 다시 한번 떠들어 보는 그 정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쌍적 모멘트라고 하는 거지. 이제 우리 30쪽에 밑에 그 표의 정gem정도값 표 밑에 쌍적 모멘트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그 쌍적 모멘트라고 하는 것도 선생님이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이해를 하려면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쌍짝 모멘트 하면 결합의 극성을 정량적으로 나타내는 값이 쌍짝 모멘트라는 얘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HF가 있었다라고 하면 얘가 전기 정도가 크니까 전자가 이쪽으로 쏠려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전자가 돌고 있다라는 개념을 갖고 학습을 하죠. 보호 모형. 여기서 전자가 돌고 있다. 전자가 돌고 있다. 그래서 전하량 곱하기 거리. 그러니까 그냥 쉽게 직관적으로 이해한다라고 하면 돌을 매달고 돌린다라고 하면 돌의 무게가 어느 정도 무겁고 그다음에 실이 이만큼 이렇게 돌리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길이가 있어서 이렇게 돌리는 것이 힘을 더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거리가 길면 깡적 모멘트가 크다. 회전 관성력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다는 거예요. Q는 부분 전하량이 클수록 돌의 무게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그래서 R은 부분에서의 거리를 얘기한다. 그런데 그것들을 디바이라고 하는 단위를 써서 나타낸다. 1 디바이라고 하는 것은 1 디바이를 우리 교과서에서도 정의하고 있는데요. 형식 중에 1 디바이를 정의했어요. 뭐라고 정의했느냐? 두 전압 플러스 마이너스 Q가 0.2082에 떨어져 있을 때의 쌍짝 모멘트가 그냥 여러분들 받아들여 주세요. 여기서 1, 2를 다 하나씩 이게 왜 나오느냐 아는 것은 이거 옹스트롬이에요. 옹스트롬. 0.2082 옹스트롬. 그래서 쌍짝 모멘트는 1 디바이라고 하는 것은 3.33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0되고 이게 전하량이니까 쿨롬 길이니까 메타, 쿨롬 메타로 나타났다. 이렇게 여러분 보겠습니다. 쌍극자라고 하는 말 자체가 극성을 얘기하는 거야. 쌍극자. 쌍으로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을 쌍으로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극성 분자가 부분적인 플러스나 부분적인 마이너스를 한 분자 내에 갖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 쌍극자라고 하는데 쌍극자의 전기장 속에서의 행동이 플러스 마이너스를 띄고 있으니까 얘네들이 전기장 속에서 얘네들 이렇게 하면 회전을 하든가 아니면 진동을 하든가 하겠죠. 회전을 하든가 아니면 진동을 할 것이라는 플러스 전화 후자들은 마이너스 쪽을 향해서 가려고 할 것이고 여기 있던 것이 이렇게 이쪽으로 가려고 그러겠죠. 이쪽으로 진동을 하고 아니면 회전을 하고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들이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은 이제 물리에서 나오는 얘기들이거든요. 물리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물리 툴을 하면. 그래서 그런데 이 물리에서는 얘기들이 왜 화학에서 나오느냐? 이 화학에서 그러면 이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접목해서 쓰겠느냐? 그래서 화학에서의 효용이라는 이름으로 붙여봤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30쪽, 31쪽 사이에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요게 이제 정김성도가 2.25, 요걸 4.0으로 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요것들 사이의 거리를 R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R이라고 한다면, 극성 분자를 전극판 속에서 회전시키면, 그죠? 전극판 속에서 회전시키면, 그 쌍피자 모멘트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다 놓고, 회전이나 진동하는 그 속도를 측정하는 것이 쌍극자 모멘트를 측정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쌍극자 모멘트를 측정해. 전극판 속에서 쌍극자 모멘트는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받아들이세요. 여기서도요. 그래서 쌍극자 모멘트 6.67 이거에 대해서 HF에 대한 쌍극자 모멘트를 구해보면 6.07 곱하기 11 마이너스 30제곱 쿨롬 메타로 구해지고 그것이 디바이로 바꿨을 때는 1.82 디바이다. 1 디바이가 3.336 곱하기 10 마이너스 30제곱이라고 했으니까 이거를 1.336 곱하기 10 마이너스 30제곱으로 나누면 디바이로 바뀌어지겠죠. 그런데 그 마이크로파의 분광학을 활용해서 이런 것들 잘 몰라요. 마이크로파의 분광학을 활용하면 그 분자 결합 길이도 알 수 있다. 그래서 분자의 결합 길이를 이렇게 R 값을 알았다는 거예요. 어쨌든 요 값을 구할 수 있고 어디서? 정극판 속에서 분자 사이의 거리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구할 수 있는데 어디서? 마이크로파 분광학을 활용해서 구할 수 있다. 이거는 나중에 어떻게 나오는지를 구하는 것은 알도록 하고 이렇게 해보자. 그러면 여기서 Q라고 하는 것은 이 델타라고 하는 것을 우리 부분전화라고 했었죠. 그렇죠? 델타. 그리고 그 전하량은 전자의 전하량을 1.6 곱하기 10에 한 19쿨롬 그 정도로 나타내기 때문에 Q는 델타라고 하는데 그 델타라고 하는 것이 전하가 분리된 정도. 이게 델타 플러스라고 하는 것은 델타 플러스 델타 마이너스 쓴 것은 전하가 분리된 정도 다 간 게 아니다. 전자가 다 간 것이 아니다. 하는 것처럼 이거 뭐라고? 전하 분리 정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하량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조금 더 꼼꼼하게 전하 분리 정도로 델타 E로서 나타낼 수 있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델타를 전하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쌍자 모멘tum 뮤는 Q 곱하기 R, 전하량 곱하기 R로 나타낼 수 있다. 그러면 전하 분리 정도가 여기 전하 분리 정도라고 했잖아요. 식변형에 보면 R분의 쌍자 모멘트로 나오겠죠. 근데 쌍자 모멘트는 전극판 속에서 6.67 곱하기 10 마이너스 30제곱이라고 구했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파를 중앙을 활용해서 그 거리가 0.92 곱하기 10에 옹수트럼은 10에 마이너스 10제곱미터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10에 10제곱미터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단위로 통일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해보면 6.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0제곱쿨롬이 돼서 나타난다면 단위 이걸 없어진 것이고 여기 오타 있네요. 이거 20으로 바꿔놔야 돼. 6.6 곱하기 10의 20. 그러면 이건 어떻게 나왔냐? 전하량은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제곱 쿨롬이거든요. 10의 마이너스 19제곱 쿨롬은. 그러면 이게 있기 때문에 이거 2로 나눴다는 것은 이 값은 뭐예요? 이 값은 1이지 1. 이 값이. 그렇죠?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제곱 쿨롬이잖아. 이 쿨롬을 2로 나타낼 수 있으니까 2로 나눴다는 것은 결국은 똑같은 값으로 나눴다는 얘기죠. 나눴다니까 1이야 1. 요게 1 이렇게 나타냈다는 것은 이게 1이잖아 1. 1.6 곱하기 10 마이너스 19제곱 쿨롬의 2분의 C라고 하는 것은 2분의 C라고 하는 것은 2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요 값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만 1.6 곱하기 10 마이너스 19제곱 나눴을 때는 2로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0.412라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퍼센트로 해서 곱하기 100을 해서 0.41% 2라고 나온 것이다. 0.81% 2라고 나온다. 그러면 퍼센트 이온 결합성이라고 하는 것은
정의하기를, 퍼센트 이온 결합성의 정의하네. 여기서 전압 분리 정도인 델타를 뭐로 나눈 거냐? 2로 나눈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델타가 2 곱하기 0.41%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로 나누니까 얘는 어, 여기다 그냥 곱하기 100을 한 거니까 곱하기 100을 한 거니까 41%예요. 0.41이 아니라 41%로 바꿔줬어요. 0.41이 아니라 41%. 여기 아니야? 여기다 곱하기 100% 바꿨으니까 2 곱하기 41%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 값이 2로 나눴을 때 2가 없어지고 41%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퍼센트의 이온 결합성이 HF에서 이게 41%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공유 결합성은 어떻게 되느냐? 공유 결합성은 퍼센트니까 1 마이너스 델타 2로 나타내는 거니까 100이죠, 100. 100에서 41%를 빼주면 되니까 공유 결합성은 얼마나 되느냐? 59%가 되는 거예요. 59%로 나타낼 수가 있다. 100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 이렇게. 그러니까 정의를 100 마이너스 델타 2로 이렇게 나눠주면 되겠다는 거. 델타 2로. 델타 2라고 한 것이, 요거였으니까 2로 나눈 것이 41%고, 이렇게 해서 이게 59% 이렇게 되는 거다. 그래서 퍼센트 이온 결합성이 50%가 넘는 것을 이온 결합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물질이든지 간에 이온성도 있고 공유성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온성도 있고 공유성도 있다. 그러니까 HF가 공유성이 더 크죠. 그래서 공유결합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공유결합성 물질로. 이온성도 그럼 없느냐? 있다는 거야. 이온성도 있는데 50%가 넘는 것을 이온결합성이 50% 넘으면 이온결합. 공유성이 50% 넘으면 공유결합. 이렇게 구분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도 선생님이 남성이지만 여성성도 있다는 거예요. 여성성도 있다. 이 정도 이렇게 한번 해서 쌍쌍 모멘트를 이 정도 정리하고요. 우리 교과서에 31쪽에 위쪽에 나와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같이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것을 정금성도와 이온 결합성의 관계를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정금성도와 이온 결합성의 관계를 여기가 지금 50%가 여기죠. 50%가 여기면 여기가 정금성도의 차죠. 정금성도 차가 무엇이 1.7을 기준으로 1.7 정도가 됐다. 1.7보다 작으면 공유결합, 크면 이온결합으로 구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이 이온결합. 그러니까 여기서 봤을 때 이온성이 50%를 넘어가는 애들이죠. 이쪽은 공유결합인데 0인데도 있죠, 0. 0을 무극성 공유. 무극성 공유랍이라고 하면 정금성도 차가 똑같다는 거예요. 0이 됐다는 얘기. 같은 분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극성 공유더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극성 공유랍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NaCl 같은 것들을 이렇게 보면 여기 NaCl은 나트륨이 정금성도가 2.1이고 염소가 3.0이잖아요. 2.1이고 아니지 0.9고 나트륨의 정금도가 0.9고 염소가 3.0이니까 2.1. 여기 이렇게 내려왔을 때 여기가
2.1 정도 된다 이거죠. 2.1 정도 되는데 이때의 이온성을 봤을 때 이 정도가 NaCl의 이온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NaCl이 저희가 예를 들어 74였다라고 하면 74였다라고 하면 우리가 NaCl 같은 것들이 이렇게 있을 때 이거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과 이렇게 쓰잖아요. 이것 때 실제는 이거 얘네들 얘네들은 우리가 편의상 가정을 한 것이고 NA하고 CL이 마이너스 0.74 플러스 0.74 얘네는 마이너스 0.74 전화가 저렇게 분리되어 있다는 거예요. 전화가 실제는 저렇게 분리되어 있지만 우리는 편의상 이렇게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렇다라고 가정하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편의상 이렇게 가정을 하고 있다. 그러고 보면 엄청 거칠게 하고 있다는 거죠. 거칠게 하고 있다. 어쨌든 그렇다. 정기음성도. 근데 우리는 정기음성도를 저렇게 정량적으로 저렇게 숫자를 정확히 다 기억을 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 정도, 고등학교에서는 하고 있는 정도에서 누가 공유 전달상을 끌어당기는 힘의 정도가 더 크냐, 작냐, 이 정도 생각을 하는 것인데 정기음성도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이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알아보는 그런 것이었다라고 생각을 드리겠습니다. 정기음성도의 산화수를 결정하는 데도 사용된다, 이렇게 됐어요. 자, 예를 들어서 암모니아가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얘의 전기음성도, 질소의 전기음성도가 얼마야? 2점, 질소는 플로리드 3.0, 산소가 3.5, 3.0이죠. 질소가 3.0. 그러니까 전자가 여기서 공유전자가 질소 쪽으로 치우쳐 있다는 거죠. 이렇게 질소 쪽으로 치우쳐 있어요. 치우쳐 있는데 더 큰 전기음성을 가지는 원자는 모든 공유전자쌍을 더 갖는다. 모든 공유전자쌍을 갖는다라고 가정을 하고 더 작은 전기음성도를 가지는 원자는 공유전자쌍을 갖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치우쳐 있지만 질소 쪽으로 치우쳐 있지만 질소한테 완전히 가 있다고 생각하자는 거예요. 전자가 질소 쪽으로 완전히 가 있다 생각하자. 그래서 질소 쪽으로 완전히 가 있으면 얘는 전자 3개가 얘한테 간 거죠. 그리고 마이너스 3, 이건 플러스 1, 플러스 1. 이렇게 해서 질소의 산화수는 마이너스 3, 수소의 산화수는 플러스 1, 이렇게 얘기한다. 그런데 만약에 질소가 있는데 플로린하고 이렇게 얘네들이 결합되어 있다라고 하면, 플로린이 전기음성도가 크니까 사투명이 이쪽으로 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완전히 전자가 이쪽으로 넘어갔다고 생각하자.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의 산화수를 받는다. 그럼 얘는 플러스 3의 산화수를 받는다는 거죠. 마이너스 1의 산화수, 마이너스 1의 산화수를 받는다. 그러니까 같은 질소라 하더라도 누구하고 결합했냐에 따라서 산화수가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죠. 그렇죠? 달라진다. 그런 것들을 극성 결합을 표현은 정금등도 큰 쪽으로 치우친 공유전자쌍은 극성 화살표로 표현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극성 결합을 델타 플러스와 델타 마이너스 기호를 통해서도 표시할 수도 있다. 델타 플러스, 델타 마이너스 이렇게 우리가 이런 식으로 많이 나타내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많이 나타낸다. 정금전도를 이렇게도 사용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결합의 극성과 쌍극자 모멘트 이렇게 있는데 우리는 결합의 극성 정도를 보는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냐면 예를 들어서 수소하고 수소가 있다. 그러면 공유전자쌍이 여기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있는데 얘도 당기고
얘도 당길 거야, 공전성. 당기는데, 같은 원소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얘가 당기는 정도가 얘가 당기는 거나 얘가 당기는 거나 어때요? 서로 똑같지. 그러니까 서로 어디로 치우치지 않았다는 거야. 이런 것들을 여기서 비극성, 공유성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비극성. 우리 이제 부극성 이렇게 극을 띄지 않는다는 거죠. 극성을 띄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극성 공유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은 극성 공유라고 나와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H가 있고 CL이 있다라고 하면 여기서 공유전자상이 이렇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얘가 얘도 당기고 얘도 당길 텐데 당기는 힘의 정도가 얘가 3.0이고 얘가 2.2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당기는 힘이 더 커서 훨씬 더 커서 얘가 당기는 걸 요밖에 못 당긴다면 공유전자쌍이 이쪽으로 치우쳐서 가 있을 것이라는 거야. 치우쳐서 가 있으면 이 염소 주변에 전자가 더 많이 몰려 있다는 거죠. 전자가 몰려 있는데 완전히 넘어간 건 아니죠. 넘어간 건 아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분리됐다는 거죠. 전화가 저 정도로 분리되겠다. 여기를 델타 플러스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나트륨이 있고 CL이 있다. 그런데 얘가 0.9의 정점 정도를 갖고 있고 이게 3.0의 정점 정도를 가지고 있어요. 1.7 이상이 넘어가면 1.7. 정점 정도 차가 너무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전자를 이쪽으로 아예 뺏겨버린다는 거죠. 전자가 넘어가서 이제 얘네들한테는 마이너스를 아주 갖게 되는 거예요. 이 궤도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얘는 플러스 전화를 띄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극을 띄고 있죠. 그래서 극성 공결합입니다. 이런 결합은 극성 공결합, 극성 결합, 이것은 무극성 결합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아예 넘어간 것들은 구분해서 이온 결합이라고 구분을 하는 거죠. 차이가 1.7이 넘어가면 이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온 결합도 아주 극단적인 극성인 거죠. 아주 극단적인 극성. 그렇기 때문에 이온 결합 물질들은 극성 분자인 물에 잘 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전기요도 차가. 근데 여기 0.4 정도 되는 것들이 있어요. 0.4. 그러니까 수소의 전기요도가 2.2, 탄소의 전기요도가 2.5 정도. 얘네들. 그러니까 탄소와 수소의 전기요도는 거의 무극성으로 보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탄소와 수소의 전기요도는 무극성으로 보고 있다. 같은 원소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 화학 1 수준에서는 화학 1 수준에서는 탄소하고 수소가 무극성 공결합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뭐에서 혹시나 누가 물어본다고 해도 극성 공결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여기서는 그 정도는 우리가 이 정도 차이가 나는 것들은 거의 무극성으로 보고 있다. 무극성으로 보고 있지만 우리가 화학 1 수준에서는 서로 같은 원자가 아니면 극성이다, 극성공이라다 이렇게 봐야 되겠다는 거. 그래서 같은 원자끼리 결합한 분자, 무극성 분자를 얘기하죠. 무극성 분자, 악사 분자하고 결합하고 달라요. 무극성 분자는 쌍자 모멘트를 따져야 돼요. 쌍자 모멘트를 따져서 같은 원자끼리 결합한 분자나 또 다른 원자가 결합을 하였으나 결합들이 대칭적으로 이루어져 있다, 대칭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브로민의 분자의 이게 브로민은 서로 대칭이고 이산화탄소는 서로 대칭이기 때문에 쌍자 모멘트가 0이다. 0이다. 대칭이다. 그죠? 활화탄소도 대칭이다. 쌍자 모멘트가 0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여기서는 극성 공결합을 하고 있다.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은 극성 공결합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쪽으로 더 치우쳐 있죠. 이렇게 치우쳐 있지만 대칭이다라는 거야. 있지만 얘는 무극성 분자다.
무극성 분자다. 브로민 같은 것들은 무극성 공유결합을 하고 있죠. 무극성 결합을 하고 있어. 정dim성 차가 0이니까, 0이고, 무극성 결합을 하겠지만, 얘네들은 또 대치 구조니까, 얘네들은 무극성 분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얘는 또 어때요? 서로 다른 원소 간의 결합을 해서 극성 공유결합을 하고 있다는 거야. 극성 공유결합을 하고 있는데, 쌍극자 모멘트가 0이다? 그러면 무극성 분자다. 무극성 분자다. 그러니까 이 분자라고 하는 것하고 이 결합을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얘기를 해볼 해야 되겠다. 극성 분자. 당연히 비대칭이죠. 공결합하는 분자들이 결합 전자를 당기는 인력이 달라서 전자들이 한쪽에 쏠려서 분자 안에 플러스와 마이너스 부분이 나타나는 분자다. 분자다. 비대칭이다. 그렇죠? 극성 분자의 구조로 봤을 때 비대칭이다. 비대칭이다. 그런 거예요. 비대칭은 쌍극자 모멘트가 0이 아니다. 우리는 쌍극자 모멘트가 0이 아니라는 점거 1.47 디바이. 우리 디바이 공부하고 왔죠? 쌍극자 모멘트의 단위가 디바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디바이다라고 하는 거 6.85 디바이다. 이렇게. 이것도 그러니까 대칭.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 극성 공유라고 하고 있고 극성 분자. 극성 공유라고 하고 극성 분자. 이렇게 됩니다. 무극성 공유라고 하고 있고 극성 분자인 것은 없어요. 무극성 공유랍인데 극성 분자 없다. 자, 이온 결정. 자, 이온 결합 이야기. 분속 결합은 분자부타를 다음 주 이제 이번 주 다음 주 분자부타를 끝내고 금속 결합은 다시 와서 이렇게 하는 걸로 이렇게 할게요. 이온 결합은 잠시 쉬었다가 7시에 만나서 시작하도록 할게요. 잠시 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같이 볼게요. 더. 이제, 우리가 이제 엔탈피라는 얘기를 잠깐 더 지난 시간에도 했지만 엔탈피라는 얘기를 해볼게요. 엔탈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온도 압력에서 어떤 물질이 가진 에너지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에서 개를 중심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개에서 주위에 열이 방출돼 나왔다라고 하면 그 개의 에너지는 감소했겠죠. 그러니까 이 엔탈피 변화라고 하는 것이 에너지, 즉 엔탈피 변화를 음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엔탈피, 에너지를 엔탈피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죠. 그럼 바깥에는 어떻게 했어요? 온도가 뜨거워졌겠죠. 예를 들어서 어떤 종이가 탄다고 생각해 보세요. 종이가 타면 발열 반응이 일어난 거죠, 지금. 그럼 주변은 따뜻해지잖아요? 그러면 그 개는 따뜻해진 거, 차가워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종이의 에너지가 작아졌다, 낮아졌다, 엔탈피가 감소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는 거예요. 장작불이 타고 있다. 그럼 주변은 따뜻해진다. 그러면 그 장작은 차가워졌느냐, 에너지가 나갔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에너지가 낮아졌고, 엔탈피가 낮아졌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것들을 우리가 이제 발열, 엔탈피가 멈춰인 것이면 발열,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또 여기서는 열을 흡수했다 이거야. 열을 흡수했으면 엔탈피는 증가했겠죠. 주변의 열은 감소했다. 이렇게 나타내는 것은 우리는 흡열이라고 한다. 엔탈피가 증가하면 주변에서 에너지를 흡수했으니까 이런 것들이 흡열이다. 이런 거를 가지고 가자. 자, 그러면 이온 결정을 만드는데, 이온 결합을 섞고자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겠다. 고체 나트륨하고 플로린 기체가 반응해서 NaF라는 것을 만든다. 라고 하면, 고체 나트륨의 승화. 고체 나트륨의 승화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쓸 수가 있겠느냐면, 고체 나트륨의 승화다? 하는 것은 나트륨 기체로 만들겠다는 얘기. 그럼 저때 에너지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기체를 만들려면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겠죠. 그렇죠? 에너지를 흡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는 거니까 이때에 승화 델타를 델타 H1이라고 했을 때 엔탈피가 증가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기체 상태의 나트륨의 이온화에 의해서 나트륨 이온을 형성한다. 라고 하면 지금 나트륨 기체를 나트륨 기체 상태의 이온으로 전자를 떼어내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전자를 떼어내는 거예요. 나트륨 이온으로 만든다. 전자를 떼어낸다. 라고 하면 이때는 어떻게 되겠느냐면 이때 델타 H2라고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죠? 그렇죠? 에너지를 흡수해야 된다. 이런 에너지를 뭐라고 그래요? 이온화 에너지라고 한다. 이온화 에너지. 이렇게 나타납니다. 플로린의 해리. 플로린의 해리 있으면 결합 에너지를 얘기해. 결합 에너지를 끊는데 그러니까 2분의 1의 F4. 그리고 플로린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됐고, 또 이렇게 돼 있던 것들이 이렇게 돼 있으면 얘도 불안정하고 얘도 불안정하니까 둘 사이에서 결합을, 전자를 같이 공유해서 옥텟 기준을 만족해서 안정해지는 거죠. 그런데 그거에 반했다는 것은 플로린을 얘기를 하는 거죠. 플로린, 이렇게. 그러면 결합을 끊기 위해서 에너지를 흡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델타 H3. 이렇게 돼. 여기서 델타 H3는 결합 에너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공결합되어 있는 결합 에너지를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럼 기체 상태의 플로린 원자로부터 기체 상태의 플로린 원자가 있어요. 기체 상태의 플로린 원자로부터 전자를 하나를 얻어서 여기서 전자를 떼는 거죠. 여기서 전자를 얻으면 플로린 이온이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는 요것을 뭐라고 델타
H4라고 했는데, 4라고 할 건데, 이때는 에너지를 방출한다는 거예요. 에너지를 방출하기 때문에 엔탈피는 작아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전자 친화도, 에너지를, 자, 전자 친화도, 이렇게 얘기해요. 컴플릿 바꿀게요. 전자 친화 들어간다. 그럼 기체 상태에 나트륨 기체, 이거, 플로린 이온의 기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네들이 나트륨 이온, 플로린, 이렇게, 요것들을 뭐라고 해야 되냐면 이온쌍이라고 얘기하죠. 이온쌍. 그리고 얘네들이 고체 물질로 좀 바뀌었다. 여기서 이온 결합이 형성된 거죠, 지금. 이온 결합이 형성됐어요. 그러면 저렇게 이온 결합이 형성됐을 때, 데이터 H5라고 하면, 이때는 어떻게 되느냐? 에너지가 감소하는, 에너지가 감소하는, 안정해져야 되니까. 에너지가 낮을수록 안정한 거 아니에요? 안정해야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물질로 보이겠죠. 에너지를 충분히 내서 안정한 상태가 돼서 이런 것들로 보인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적자 에너지라고 한다. 이런 거예요. 이런 에너지를 결정적자, 결정이 만들어졌을 때 여기서 우리는 기치 상태 이런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면 이게 본 하버 뭐라고 하냐면 시스템, 본 하버 사이클이죠. 본 하버 사이클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을 본 하버 사이클로 표시를 해보면, 본 하버 사이클로 표시를 해보면 어디서 가느냐면 여기에서 나트륨 고체, 플로린 기체가 결합해서 NaF를 만드는 요 과정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되는 것이 격자 에너지가 아니라 여기서 가는 것을 봐보면 여기서 고체가 기체가 됐죠? 이게 무슨 에너지라고 해요? 플로린은 그대로죠? 그러니까 여기서 승화 에너지, 승화. 여기서 나트륨 이온으로 변하죠? 이것을 이온화 에너지. 그 다음에 플로린 원자 상태로 되잖아요? 이거를 해리, 결합 에너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해리 에너지, 이거 여기 결합 에너지로 이렇게 나타냈어요. 여기서는 뭐가 변하나요? 플로린이 전자를 하나 받네요. 이것을 뭐라고 했죠? 플로린이 전자를 하나 받았어요. 전자 친화도.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죠. 그래서 전자 친화도. 그러면 여기서 기체 상태의 나트륨, 플로린 이온, 기체 상태에서 NAF가 돼서 이렇게 결정이 만들어져. 요것을 격자 에너지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트륨 이온 상태 하나, 플로린 이온 상태 하나가 NAF를 하나 만들어내는 것을 격자 에너지라고 하는데, 실은 격자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격자 에너지는 그 큰 것들을 얘기하기 위한 아주 기초적인 격자 에너지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를 해줘야 되겠어요. 이 그림을 보면서 다시 얘기해 보세요. 우리 책에 그림이 NaCl로 돼 있어서, NaCl로 돼 있어서, 이것도 예를 들기를 NaCl로 얘기를 했어요. NaCl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자,
문제 분석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나트륨 이온, 염화 이온 저렇게 얘기를 했는데 쟤네들이 실은 어떻게 된 거냐면 나트륨이라고 하는 것은 핵 속에 11개의 11개의 양성자를 가지고 있죠. 양성자 11개. 그것은 늘 핵전화 플러스 그러니까 전자 전화가 1.62 곱하기 10의 10제곱 그러면 양성자의 전화도 부호는 반대고 그죠?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11개의 전자 전화량이 플러스 전화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나트륨 이온이라고 하면 11개의 전자가 있다가 전자 하나가 떨어져 나가서 전자 하나 떨어져서 10개의 전자가 이 핵 주변을 돌고 있는 현상입니다. 간단히 그려보면. 그렇죠? 염소는 어떻게 된 거냐? 염소는 어떻게 됐냐면 17개의 핵전화를 가지고 있죠. 이게 이제 핵전화를. 그러면 17개 있다가 18개의 전자가 이 주변을 또 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주변을 돌고 있다는 건 돌고 있다 아니야, 그래? 여기서 얘하고 요거 둘 사이에 인력 작용하겠죠. 전자 한꺼번에 실은 뭉쳐져 있지 않죠. 전자가 겉껍질에 2개, 바깥 껍질에 8개, 뭐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있어요. 그 하나하나의 인력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이것을 빨간색으로 나타내는 것이 지금 인력을 얘기하는 거죠. 인력을 얘기하는. 그러면 이쪽 거하고 이 전자의 사이에서도 인력이 이렇게 작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빨간색이 인력을 얘기하나? 그런데 여기서 핵과 핵 사이에서는 이것들 사이에서는 반발력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따져야 될 것이 한두 개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모델로 보면 어떠냐 계산을 하기가 매우 복잡하다는 거예요. 계산이 매우 복잡하다. 모든 상호작용을 고려한다. 실제로 모든 상호작용을 고려해서 그것들이 받는 에너지를 다 생각을 하려고 하면 너무 복잡하다는 거예요. 정확한 에너지 표현에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정확한 에너지 표현에 어려움이 뒤따른다는 거예요. 실제 모델로 보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핵전화량을 G로 이렇게 표시하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플러스 전화를 띄고 있죠. 이 플러스 전화인데 이 전자 전화만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요거를 간단하게.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오닉 모델 하죠. 이오닉 모델. 간단하게. 여기서는 전자가 많지. 마이너스 전화를 뜨겠죠. 전자에 마이너스 전화를 떴다라고 하는. 이렇게 이거를 간단하게 표현한다는. 그래서 이거를 더 간단하게 표현한 것이 뭐냐? 더 간단하게 표현한 것이 뭐냐? 하면 그냥 직접 원소교를 쓰고 이렇게 쓴 거죠. 원소교를 쓰고 이렇게 표현한 것을 이렇게. 맞아요. 이거의 전화량을 Q1, Q2라고 하고 이것들 사이의 거리를 I라고 한다라고 하면 여기
R이라고 한다고 하면, 쿨롱이라는 사람은, 쿨롱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나타내요? 쿨롱의 힘 F는 K의 R제곱에 Q1, Q2, 이렇게 나타내요. 그런데 이 똑같은 식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한 것이고 우리 교과서에서는 이 힘을 이 K 값이 뭐로 나타내냐면 4파이 이실로 제로 분의 1 그리고 R 제곱에 이것들이 전하량이니까 G 플러스 G 마이너스 2의 제곱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가 이거란 말이야. 근데 우리 교재에서는 지금 33쪽에 그 본 하버 사이클의 그 밑에 지금 보면 2가 하면서 4 파이 이플론의 R에 걸쳐 있죠. 그게 에너지로 표현한다라고 하면 에너지, 일할 수 있는 능력이잖아요. 그, 그, 이 W, 일은 어떻게 나타나? 일은 힘 곱하기 이동거리잖아. 그럼 여기서 힘에다가 거리를 곱하면 그것이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에너지가 우리 격자 에너지를 얘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격자 에너지. 그러면 여기서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 근데 R 제곱에 아니죠. 요 F가 이거니까 F가 R 제곱이죠. 여기 지금 F란 말이야. 그 G 플러스에 G 마이너스 2의 제곱. 그런데 요게 지금 F에 지금 요게 F. 여기다가 거리 R을 곱하는 거죠. R을 곱하면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지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나오면서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 내 R분의 G 플러스 G 마이너스의 2제곱이라고 하는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식을 찾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교과서에 나와 있는 식을. 그래서 이게 힘이면 에너지는 4파이의 이플 제로분의 1에 R분의 G 플러스 G 마이너스 2의 제곱. 이렇게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에너지. 이거를 격자 에너지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격자 에너지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나타내진다면 이거는 이제 그 상수 묶음이에요. 이게 상수 묶음. 상수 묶음이라고 보면 돼. 이 값이 K 값이야. 이 값이 K 값인데 이 값은 9 곱하기 10의 9제곱이에요. 90억. 뉴턴. 그러니까 뉴턴 메타 제곱에 쿨럼 제곱. 안을 까 쓰면 이렇게 되는 값이야. 이게 이 상수 묶음이. 그것을 K로 해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다시 저쪽으로 가볼게요. 그럼 여기서 아까 이야기하기를 이 기체 상태로 만들어놨느냐, 매기체 상태로 만드느냐는 거예요. 지금 나트륨이라고 하는 고체를 나트륨이라고 하는 기체로 만들었었잖아요. 여기다 써볼게요. 나트륨이라고 하는 고체. 그 다음에 2분의 1의 F2라고 하는 이거를 통해서 나트륨이라고 하는 승화에너지라고 했었죠. 기체로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 결합에너지라고 해서 플루오린이라고 하는 기체를 만들었었다. 그러면 얘네들한테 여기에 일쪽에 있으니까 원자력 전자가 이렇게 하나 있었을 것이고 여기서 얘네들한테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얘를 이렇게 해서 요거를 이렇게 줘서 안정해지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 상태가 지금 이 상태들이죠.
그럼 나트륨 양이온이 됐고, 클로린 음이온이 됐, 염소로 할게요. 염소. 여기를 Cl2, Cl2. 여기가 Cl. 어차피 똑같으니까 Cl. 이렇게 나타내겠다. 그러면 얘네들은 이온쌍이라고 해서 이온 결합이 된 상태인데, 얘네들은 왜 기체를 했느냐 하면, 이거 한 개, 이거 한 개의 결합으로 NaCl 한 개가 만들어진 그 결합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결정이죠. 결정이 됐는데, 여기서 봤을 때는 요거 하나만 얘기하고 있다는 거야. 요거 하나. 저 하나가 가진 결합 에너지가, 저거 하나가 가진 결합 에너지가 이렇게 나타나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마이너스의 의미는 별 의미 없이 에너지가 낮아져서 안정해진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4파이 입실론 제로에, 뭐 유전율 어쩌고 얘기하는데, 이게 상수 묶음이라는 거. 그래서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9 곱하기 10의 9제곱이다. 9 곱하기 10의. G 플러스 G 마이너스 2제곱이라고 나타내는 것들이, 이것들을 한 개, 이걸 한 개에 대한 에너지를 얘기하고 있다. 한 개에 대한 에너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단 두 개의 이온, 얘네들은 그러니까 한 개의 이온 간, 단 두 개의 이온 간에 얘네들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얘네들 단 두 개의 이온 간, 단 두 개의 이온 간의 상호작용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거하고 요거 단 두 개의 이온 간의 상호작용만 얘기하고 있다. 그런데 일몰에 대한 이온 결정을 얘기하려면 여기에다가 아보가드로 수만큼 곱해줘야 되겠죠. 아보가드로 수만큼 곱해줘야 되겠고, 요 M이라고 하는 것이 마델링 상수. 마델링 상수라고 하는 거예요. 마델링 상수라고 하는 것이 뭐냐? 여기서 나트륨 이온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 요 가운데 있는 것이 나트륨 이온이 있다고 하면, 정육면체 양 두 개의 염화이온이 있을 거고, 위아래에 있을 거고, 옆면에 있을 것이고 해서, 최근접하고 있는 나트륨 이온이에요. 나트륨 이온의 일자 최근접이 6개가 있어요. 6개의 염화이온이니까. 6개의 염화이온이 있겠죠. 여기서 무슨 힘이 작용해서? 인력이 작용하고 있죠. 그 다음에 2차 근접되어 있는 것이 12개가 있어요. 12개.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고체 가서 고체 결정 얘기하면서 여기 12개 나온 건 얘기해 줄게요. 나트륨 이온이 있어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 나트륨과 나트륨에 반발력이 있겠죠. 반발력. 또 8개의 3차 최근접해 있는 염화이온이 있어서 얘네들은 인력이 작용을 한다. 그래서 이렇게 인력과 반발력이 작용을, 일몰에 대해서 인력과 반발력이 작용하는 모든 것을 다 생각해 놓은 것이 마델링 상수다는 얘기예요. 마델링 상수. 이것이. 마델링 상수가 이것들 간에, 여기서 이 모든 것들 간의 상호작용을 다 고려해 놓은 것이 마델링 상수예요. 요게 마델링 상수. 곱했어요. 그러면 일문에 대한 격자 에너지를 데이터 요구라고 했는데, 일문에 대한 격자 에너지를, 여기는 지금 단 이거 하나만 됐으니까 격자 에너지를 못 다 썼고, 그럼 이건 뭐냐? 얘네들이 가까이 갔을 때 전자구름 간의 반발력 항해예요. 요거는 반발력. 전자구름 간 반발력 항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 1-n분의 1이라고 하는 거죠. 요 식에서 1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아보가드로 수를 곱했고요. 또 그 아보가드로 수를
했을 때 이 입자들 간의 모든 상호작용을 다 고려해 놓은 것이 마델린 상수다. 그래서 아보가드로스의 마델린 상수를 곱했고, 그 다음에 가까이 접근했을 때의 전자 불응질서의 반발력을 1-n분의 1로서 곱해서 나타났다는. 그래서 이런 식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33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격자 에너지라고 하는. 그러니까 격자 에너지라고 하는 것이 일몰에 대해서 하는 건데 우리가 그 격자 에너지로 나타나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이오닉 모델로서 했을 때 이오닉 모델로 한 개만의 한 개만의 이것들의 상호작용을 표현한 거다 하는 얘기예요. 격자 에너지가. 격자 에너지를 나타내는 것이. 근데 우리가 자료로 보는 격자 에너지는 일몰에 대한 격자 에너지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오닉 모델, 이온 모델로 이렇게 했을 때의 장점이 뭘까요? 계산이 간단하다. 계산 간단하다. 왜 이렇게 하나만 가지고 있느냐? 왜 이렇게 한 개 한 개를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하면 너무 복잡해서 그것에 대한 에너지 표현 자체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만이라도 해서 확대해보자는 얘기. 계산이 간단하다. 그리고 개념적이고 직관적이다. 개념적이고 직관적이다. 뭐? 그리고 정성적, 정량적 예측이 이해된다. 정성적과 정량적인 예측이 가능하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이온 모델로서 사용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세상은 실제로 하려면 세상은 더 복잡하고 더 양자역학적 접근이 더 필요하다는 거야.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나타내진 것은 굉장히 간단한 이온 모델로서 얘기한 것이고 이때 나타나는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죠?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다가 이렇게 곱했을 때 에너지가 된다. 응? 격자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격자 에너지는 R분의 Q1, Q2로 나타내지는 것 K의 에너지 이게 에너지라는 거예요. 격자 에너지. R분의 Q1, Q2로 나타내지는 것. 이게 격자 에너지다. R 제곱분의 이렇게 하는 것은 힘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렇다는 거. 그리고 일몰을 기준으로 했을 때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자. 우리가 단순히 쿨롬의 힘이라고 했던 것은 이거 한 개 한 개의 상호작용을 이야기했던 것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고 지금 음, 고급화하기를 하니까 이렇게 이런 관점에서도 한번 이용 결합을 한번 생각해보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식이라든가 그 개념들이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이 격자 에너지를 이렇게 나타냈죠. 이제 나온 것이 있죠. 그러니까 격자 에너지는 결국에는 우리가 격자 에너지를 판단할 때는 이오닉 모델로 되어 있는 것으로 이오닉 모델로 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해보자. 그래도 그렇게 해서 이해하는 게 나타나는 거예요. 굉장히 간단하다. 그러니까 쿨lum의 힘을 생각할 때 F는 K의 R 제곱의 Q1, Q2 이렇게 나타나요. 이게 쿨lum의 힘이야. 이게 힘. 그런데 에너지는 힘 곱하기 이동거리를 나타내기 때문에 격자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여기다 R을 곱하면 에너지는 K의 R분의 Q1, Q2로 나타내진다는 거예요. 이 에너지, 격자 에너지. 마델 상수, 마델 상수, 뭐 일몰에 대한 이야기, 뭐 이런 얘기도 해봤는데 우리는
거리가 짧을수록 격자 에너지가 커진다. 전하량이 클수록 격자 에너지가 커진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네들 보면 리튬, 나트륨, 칼륨으로 갈수록 여기로 갈수록 반지름이 커지잖아요. 반지름이 커지니까 격자 에너지가 작아지고 있다. 이쪽으로 갈수록 작아지고 있다. 됐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작아지고 있다. 그죠? 반지름이 커진다는 거예요. R이 커진다. 여기 또 R이 커지고 있죠? 그러니까 격자 에너지가 작아지고 있다. 이렇게.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얘네들이 플러스 1, 마이너스 1. 전하량의 곱이 얘네들이 크죠. 그랬더니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훨씬 더 크다. 이렇게 여러분들 받아들이면 되겠다는 거죠. 이걸 이용해서 반지름이 작을수록 에너지 크고 전하량이 클수록 크다. 이렇게 이오닉 모델로 간단히 계산하고 개념적이고 직관적으로 이렇게 아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실제 어떤 모델을 통해서 마델링 상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와야 정확한 격자 에너지를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조금 여기서 이제 교과서에 있는 내용 이렇게 해서 선생님 입장에서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고요. 여러분들한테는 여러분들의 생소해서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지만 고급 파악이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분자부터 시작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자부터 금속결합은 분자부터 끝나고 하겠다. 자, 분자오비탈 보면 원자과 결합, 분자오비탈과 에너지, 전이금속과 배기화합물 이렇게 나와요. 사람들은 한번 배울게요. 사람들은 예쁜 세 개의 꽃들과 그리고 울긋불긋 단풍이 물든 산을 보며 감탄한다. 20세기에 들어서 화학자들은 특정한 구조를 갖는 이런 색들이 예쁜 세 개의 꽃, 울긋불긋한 단풍 이런 색들이 분자로부터 유래됐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화학으로부터 화학으로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화학 결합에 관한 이론은 우리 주위의 색을 이해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분자의 모양과 전자가 점유하는 오비탈들이 어떻게 화합물의 성질을 설명하는지 알게 하였다. 고분자와 반도체 원자나 분자에서 전자 구조에 관한 폭넓은 이해를 가능하게 하였다. 이 장에서는 원자과 결합이론, 분자 오비탈 이론, 이용해서 분자 형성에 관해 알아보고 전이금속의 배율분열, 전이금속의 배율분열. 우리가 전이금속은 우리가 1번부터 20번까지 원소들을 외우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고급화학 여러분들은 21번부터 30번까지 외운다고 생각을 해줘야 되겠어요. 21번부터 30번까지 그 전이금속들을 여기서 다룰 겁니다. 배율분열이라 형성 원리 및 착화물의 색을 설명할 수 있는 결정장 이론을 알아보도록 하죠. 나오는 용어들 보니까 우리가 낯설어서 원자과 결합 이론, 분자오비탈 이론, 결정장 이론 여러 가지 어떤 이론들을 새롭게 배우겠어요. 그죠? 앞에다 놓은 전기음성도 쌍극장 모멘트 이런 것들을 처음 들어보는 건 아니지만 전기음성도나 쌍극장 모멘트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그냥 그 용어만 갖다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들이 어떻게 해서 나오는지를 같이 지금 공부해 나가고 있다.
여러분들이 지금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나중에는 피가 되고 살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선배들 이야기 중에 대학 면접에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이 고급화학 수강생들의 하나 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은 지금 고급화학을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죠. 과학고생들이라든가 과학중점고생들은 고급화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 면접에서 그런 어떤 블라인드 면접을 한다라고 해도 그쪽의 학생들, 과학 공부에 또 관심 있고 더 하는 학생들을 찾고 싶은 것이 대학 입장에서는 당연한 얘기일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몇 가지의 어떤 대화, 면접에서 몇 가지를 물어보면 어떤 화학 1이나 화학 2 수준의 용어를 써서 답하는지 아니면 고급 화학적인 용어를 써서 답하는지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고 화학에 얼마큼 관심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내용을 면밀히 다 모른다 하더라도 면밀히 다 모른다 하더라도 나오는 용어들이 그리고 익숙 용어들을 저런 용어가 있었어 이온 결합에서 나오는 용어야 공유 결합에서 나오는 용어야 이런 얘기들을 한번 볼 수 있도록 한번 정도만 시험 끝나고 있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유튜브 보고 재미를 느끼기보다는 이 고급화학 책을 넘겨보는 맛에 재미를 좀 이렇구나 이런 것이 있었구나 이런 시간을 이번 학기에 좀 보냈으면 합니다. 들어가 보죠. 원자과 결합 이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루이스 구조를 공부했었어요. 루이스 구조를 공부했는데 그 루이스 구조는 그 구조를 얘기할 수는 있지만 우리들이 한계가 있다. 잠깐만요. 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루이스 구조를 하는데 루이스 구조를 봤을 때 한계가 루이스 구조에 한계가 있어요. 어떤 걸 볼 수 있냐면 우리가 양자적인 측면에서 전자의 파동적 거동을 전혀 표현하지 못해 그냥 점을 찍어서 끝나잖아요. 그죠? 그 루이스 구조는 전자의 파동적 거동을 표현할 수 없다. 보여줄 수 없다. 이 전자의 파동적 거동이라는 것이 어떤 오비탈적인 얘기죠. 파동함수. 오비탈. 파동함수. 파동적 거동을 보여줄 수 없다는, 없음. 없다는 이런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루이스 구조는 전자가 편제되어 있는 것, 점 찍어서 표현하자. 그러니까 전자 편제 모형을 전자가 편제되어 있는 이 모형이다. 전자 편제 모형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전자의 파동적 거동을 보여줄 수 없다. 그래서 원자과 결합 이론에서 밸런스 본드 이론. 그래서 V, B, T 이렇게 들었대요. 그냥 원자과 결합 이론이라고 쓰겠습니다. 원자과 결합 이론은 그러면 루이스 구조에다가 어떻게 된 거냐? 루이스 구조 더하기 오비탈 여기 나와야 돼요. 오비탈 겹침을 표현한 것이 원자과 결합 이론이에요. 원자과 결합 이론하면
루이스 구조만 한 것이 아니라 오비탈 겹침까지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런 거예요. 오비탈 겹침. 그런데 여기서 핵심이 뭐냐?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전자의 편제화. 이것도 여전히 전자의 편제. 우리는 비편제된 것이 안정하다 했죠? 비편제가 안정하다 했다. 편제화를, 편제화를 전제하겠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결합에 관여하는 전자들은 핵과 핵 사이에만 머문. 결합에 관여하는 전자. 핵과 핵 사이. 핵과 핵 사이에, 핵과 핵 사이에 존재하는. 이것만 다루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동적인 의미를 봤을 때 보강 간섭을 하고 있는 전자. 그죠? 결합성만 다루겠다는 거예요. 비결합성. 상쇄 간섭에 대한 것들은 다루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결합에 관여하는, 결합에 관여하는 전자. 그러니까 보강 간섭하는 그런 전자만 얘기하고 핵과 핵 사이의 존재한다. 상쇄 간섭은 핵과 핵의 바깥에 있다라고 했었죠. 핵과 핵의 바깥에 있어요. 이렇게 했는데 이것들의 한계도 있었어요. 이것들의 한계. 그 핵심이 이거면 원자력 결합 이론의 한계는 설명 안 되는 게 있었어. O2가 상자성이거든요. 상자성인데 상자성이라는 것은 자석에 달라붙는 것들을 상자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석에. 그런데 이것들이 설명이 불가했다. 그러니까 자석에 달라붙는다는 건 전자배치를 했을 때 홀전자가 있으면 자석에 달라붙는 상자성이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O2라고 하는 것을 결합을 오비탈 이렇게 그려보면 무리수 점자식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나타내지거든요.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 O2인데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 O2인데 쌍을 다 이루고 있잖아요. 쌍을 다 이루고 있어서 이것들이 상자성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상자성일 수 없어요. 그런데 상자성이라는 거예요. 설명이 불가하죠. 그러니까 저렇게 해도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이론이 또 나와요. 새로운 이론이 나온 것이 어떤 거냐면 분자 오비탈 이론이 나오는 거예요. 분자 오비탈. 원자과 결합 이론은 VB. 이렇게 VBT, OBT 이렇게 분자 오비탈 이론이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자 오비탈 이론, 분자 오비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들의 한계를 극복해 온 거기 때문에 지금까지 밝혀져 있는 이론 중에서는 이 분자 오비탈이 최고인 거죠. 분자 오비탈이 최고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루이스 구조를 그렸어요. 그 루이스 구조에 한계가 있다고 해서 루이스 구조를 못 그리면 꽝이에요. 못 그리면 얘네들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루이스 구조를 일단 그릴 수 있어야 되고, 거기다가 오비탈 겹침이라든가 이런 얘기를 한 거니까, 그것들을 얘기를 해야 되겠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루이스 구조, 원자과 결합 이론, 분자 오비탈들이 나오게 된 배경까지 여러분들이 같이 이해를 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들어가서 보죠. 이렇게 상자성이라고 여기서 이런 것들 이게 선수예요. 사실은 자세히 막 달라붙죠. 이건 질소예요. 질소는 자세히 영향 받지 않고 더 퍼진다는 거예요. 자세. 그것들을 얘기하고.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오비탈 겹침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이스 구조를 그릴 수 있고 이제 오비탈 겹침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결합을 하는데 어떻게 된다고? 결합을 관한 전자는 핵과 핵 사이에 존재한다. 편제화를 전제로 하고 있다. 그랬어요. 자, 원자과 결합을 위해서 먼저 오비탈 이게 하나하나가 오비탈이에요. 꽉 찼다. 꽉 찬 오비탈. 꽉 찬 오비탈. 꽉 찬 오비탈이라는 건 뭐예요? 전자가 두 개씩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이게 꽉 찬 거죠. 방향이 반대. 그런데 여기서 오비탈 겹침이 그러니까 꽉 찬 오비탈은 이 겹침이 일어날 수가 없다. 겹침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얘기는 공유결합을 공유결합을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겹친다. 두 개가 겹쳐서 온다라고 하면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는데 한 오비탈은 전자가 두 개만 들어갈 수가 있고 서로 스핀 방향이 반대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결합이 일어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런 거. 그러니까 꽉 찼으면 겹침이 일어날 수가 없다. 그럼 어떤 것이냐? 부분적으로 채워지는 오비탈입니다. 부분적으로 채워진 오비탈이라고 하면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나가 찼고요. 하나 찼고 또 하나가 찼다. 그러면 얘네들이 이렇게 온다고 하면 두 개가 이렇게 치면 부분적으로 채워진 오비탈에서는 겹침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부분적으로 채워진 오비탈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여기서 오비탈 겹침이 이때 일어나는 거예요. 이때 일어났다는 것은 공유결합이 형성됐다는 거예요. 아, 부분적으로 채워진 오비탈이 있을 때만 겹침이 일어나고 공유결합이 형성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런데 하나는 꽉 찼고 하나는 비었어요. 하나는 비었어. 그럼 이런 애들은 어떻게 되냐?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전자를 줘서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줘서 이렇게 겹침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 겹침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공유결합이 일어났다. 이렇게 한쪽에서 된 공유결합은 이거하고 공유결합은 똑같지만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전자가 공유된 것들을 준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배위 결합이라고 한다는 한쪽에서 공유 전자, 비공유 전자성을 가지고 있다가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제공해서 오비탈 겹침이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는 배위 결합 이렇게도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오비탈 겹침을 한번 S오비탈과 S오비탈이 있어요. S오비탈과 S오비탈이 있다가 여기서 오비탈 겹침이 일어났어요. 그럼 여기서 전자가 하나가 있고 전자가 이렇게 있다가 여기서 오비탈 겹침이 이렇게 됐다. 오비탈 겹침이 일어났어요. 결합이 형성된 거예요. 또 옆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오비탈 겹침이 있어요. 여기서도 오비탈 겹침이 있죠. 1s하고 3p 오비탈이라고 해도 오비탈 겹침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오비탈 겹침이 있어. p 오비탈 이렇게
근데 오비탈 겹침이 있는데, 이게 우리들이 이걸 한번 보면, 핵이죠, 핵. 핵과 핵 사이에 오비탈 겹침이 일어난 거예요. 핵과 핵 사이에서 오비탈 겹침이 일어났어요. 여기서도 요거의 핵과 핵 사이에서 오비탈 겹침이 일어났죠. 핵과 핵. 이걸 축이라고 그래, 축. 이걸 축. 핵과 핵 사이를 지나는 이걸 축이라고 그러죠, 축. 여기서도 핵과 핵 사이를 지나는, 여기에서 오비탈 겹침이 일어났죠. 이 축 사이에서 오비탈 겹침이 일어났어요. 여기서도 오비탈 겹침이 일어났어. 여기서도 오비탈 겹침이 일어났어. 여기도 그런 게 아니에요. 피우자에는 전자가 두 개 들어갈 수 있잖아요. 피우자. 로브는 두 개인데, 그죠? 그런데 얘는 여기 있죠. 여기 축이잖아요. 그런데 겹침이 어디서 있어? 축의 위나 또는 아래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축의 사이에서 일어나야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그마 결합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얘네들을 시그마 결합. 이렇게 된 것을 시그마 결합. 이렇게 축과 축의 겹침이 일어나지 않는 것. 위나 아래쪽에서 된 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파이결합이다. 이렇게. 시그마 결합과 파이 결합이라는 것이 오비탈 겹침이 축과 축 사이에서 일어나는데요. 핵과 핵을 연결해서 아니면 반대. 그러니까 S오비탈에서는 파이 결합이 나타나지 않겠죠. S오비탈에서. P오비탈이니까 파이 결합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P오비탈이니까 파이 결합이 나타난다. 시그마. 그러니까 시그마. 그럼 우리가 경상도 사투리 세구마. 저는 세구만. 이렇게 시그마 이렇게 세다, 강하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될 거예요. 시그마, 세구마, 세구나 이렇게. 그래서 시그마 결합은 강한 결합이고, 그 다음에 파이 결합은 약한 결합이고, 아니 파이야 저거, 파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이렇게 기억을 한번 시그마 결합은 강한 결합, 파이 결합은 약한 결합 이렇게. 그래서 오비탈 겹침이 부분적으로 튀어졌을 때 오비탈 겹침이 일어난다. 근데 축과 축 사이에서 오비탈 겹침이 일어나면 시그마 결합, 강한 결합, 축의 위나 아래쪽에서 결합이 일어나는 것은 오비탈 겹침이 일어나는 것은 파이 결합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림이에요. 여기서 축과 축 사이에 일어났죠? 시그마 결합. 여기도 요 중심 핵과 핵 사이, 요거를 연결한 것이 축 사이에서 겹침이 일어났다. 시그마 결합. 여기도, 여기서도 핵과 핵 사이를 지났어. 이것도 시그마 결합. 그런데 얘네들, 여기 축이 있는데, 위아래에서 겹침이에요. 우지. 이거는 파이 결합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S오비탈에서는 파이 오비탈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서 시그마, 그리고 축과 축, 핵간 축이죠? 축에 여기서 오비탈 겹침이 일어났다. 얘들은 핵간 축의 위아래에서 일어났다. 파이 번드라고 얘기한다. 파이 결합이라고 얘기한다. 얘기는 또 우리가 이런 것들을 헤드 투 헤드라고도 한다. 머리와 머리의 중점이다. 그 다음에 파이 결합은 사이드 투 사이드, 측면과 측면의 중점이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한다. 시그마 결합과 파이 결합이라는 것을 알았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원자과 결합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봤을 때 노드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얘는 전자가 파동적인 거동을 하는데 상쇄 간섭이 일어났고 얘는 보강 간섭이 일어난 거다. 이 보강 간섭이
결합성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결합성. 결합성. 쟤네들 반결합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반결합성, 분자결합성 이런 것들 반결합성, 분자결합성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우리 결합성에 대한 것만 하겠다. 반결합성에 대한 거는 지금 하지 않겠다. 이거는 이제 반결합성까지 얘기하는 것은 분자 오비탈에 가서는 반결합성까지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원자가 결합 이론에서는 결합성만 전자가 편제되어 있는 그런 상황만을 얘기하겠다. 이거 우리가 되는 것들을 우리가 결합 에너지에 대한 얘기도 다뤘으니까 거기서 했던 얘기들로 보면 되겠다. 이제 SP 혼성화, SP2 혼성화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올 텐데요. 그거는 그러면 다음 주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시험 준비 열심히들 하시고 다음 주에 혹시나 중간고사 대비해서 영상 시청을 희망하면 먼저 선생님한테 문자를 좀 보내줘야 선생님 출석 체크하고 아 그렇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 선생님이 문제를 출제하지 않았네요. 문제를 출제하지 않았어. 그래서 문제에 이렇게 깜빡깜빡 잃어버리니까 우리가 어떤 그 다이아몬드 있죠. 다이아몬드의 녹는점 끓는 점이 매우 높은 이유, 다이아몬드의 녹는점 끓는 점이 매우 높은 이유를 한번 보내주세요. 알았죠? 영상 시청하는 사람들 얘기입니다. 오늘 이렇게 출석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내볼게요. 그 다음에 전기음성도, 음, 뭘 할까요? 선생님이. 어. 분자울탈이 나오게 된 배경. 분자울탈은 그 옆에 원자가 결합 이론의 어떤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분자오rb이탈이 태동했을까요? 보고 이렇게 두 가지를 보내주세요. 네. 여러분들은 해당 없습니다. 한 사람들은 출석 체크됐고요. 영상 시청하는 학생들은 저 두 개를 보내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했고 교내 시험 잘 보고 만나요. 들어가세요. 끌게요. 선생님이 영상을